비행기 뜨자마자 아들 집 팔아버렸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저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부부가 강남 대치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손주 교육 때문에 꼭 대치동에 살아야 해요. 자식 잘 되라는 말에 저는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사간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죠. 얼마 전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스위스 여행 가요.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며느리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았죠.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그건 그들을 위한 효도 여행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다음 순서였을 뿐이라는 것을요. 며칠 뒤 아들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백화점 상품권 2장과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며느리 친정 부모님과 호텔에서 식사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요. 아들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떠난 바로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사실 제 집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부부가 귀국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도착한 그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집은 이미 팔렸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팔렸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이니까. 다음 날 아들 부부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아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 집은 너희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들 부부는 그 말을 받아들였고 자신들의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이사하는 날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그들이 건넨 것은 도시락이었지만 저는 그 어떤 명품보다 값진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을 팔아버린 그날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셨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강남 대치동에 삽니다. 다들 부러워했죠. 남들은 그 먼 데를 어떻게 갔느냐고, 어찌 그런 기특한 자식을 뒀느냐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일처럼 기뻐서 아이고, 다 자식이 잘나서 그렇죠 하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제가 벌인 일입니다. 몇 년 전이었나 봅니다. 아들 부부가 찾아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머니, 저희가 대치동으로 집을 옮길까 하는데 아무래도 손주 교육은 그쪽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아들 녀석 말에 남편은 그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병을 얻어 거동이 불편해진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는 못 배웠어도 우리 아들은 최고로 키워야 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아파트 하나만을 보고 평생을 버텼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지금 가진 돈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어머니께서 사시는 분당 아파트를 보태주실 수 있으실까요? 며느리의 말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실은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 우리 손주가 대치동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니요.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과 아파트까지 모두 넘겨주며 기쁜 마음으로 희생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그 모습의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치동으로 이사간 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다가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보다는 용돈 보내드렸어요 라는 통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늘 북적이던 집은 고요해졌고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일인데 마음은 왜 이리 불안한 걸까요? 그날따라 제 마음은 끝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 집에 저희도 함께 간다거나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넘겨주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식 잘 되라고 순전히 자식만을 위해 희생했을 뿐입니다. 아들 부부가 언젠가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줄 거라 믿으며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그날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스위스 여행 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반사적으로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 잘됐다. 재미있게 다녀와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덧붙였습니다. 다음에 저희 부모님 말고 어머니, 아버님도 모시고 갈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래, 역시 우리 애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말인 줄 알면서도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는 생활비 외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만큼은 저희를 생각해주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였습니다. 제가 SNS를 잘 모르지만 손주가 만들어준 계정으로 며느리의 스토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엄마 요즘 뭐해? 하고 물을 때마다 며느리가 사진을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에는 알록달록한 풍경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스위스 가서 좋은 것 많이 보내하며 기특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사진 한 장에 제 눈길이 멈췄습니다. 화려한 폭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작은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를 모시고 간다고? 며칠 전 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그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예의를 차린 말이었던 겁니다. 평생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자식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아닌 며느리의 부모님과 효도 여행이라는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아들 부부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매달 생활비나 받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어야 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라는 달콤한 거짓말은 저의 한을 더욱 깊게 만드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들의 결혼 5주년 기념일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연히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첫 출발을 위해 모든 걸 내주었는데 결혼 5주년쯤은 당연히 저희와 함께 보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장을 봐서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재워놓고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어도 저녁이 되어도 그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늦게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되었어요. 죄송해요. 대신 준비한 선물이니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저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고 그래, 괜찮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짜리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고맙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의 성의에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며느리의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에게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들 부부는 저와 남편이 아닌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최고급 호텔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식당의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음식 사진 아래에는 결혼 5주년 기념 부모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라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스위스 효도 여행도 그리고 결혼 5주년 기념일도 모두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상품권 20만 원이 전부였고 그들은 수백만 원짜리 호화로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신거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처럼 제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도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상품권만 바라봤습니다. 이까짓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평생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상품권 2장만큼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모든 걸 내어준 저를 겨우 20만 원짜리 물건만큼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는 상품권을 든 채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들이 보내온 상품권 2장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한 저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조용히 거실 벽장으로 향했습니다. 벽장 깊숙한 곳, 낡은 이불 더미 속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빛바랜 통장과 서류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쓰러지기 전부터 부부가 함께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1998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때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도망치듯 향해야 했고 남편은 혼자 남아 밤낮으로 일하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 우리가 떳떳하게 키우면 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빚을 갚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남몰래 작은 돈이라도 모아두자고 말입니다. 그 돈은 아들 부부에게 준 아파트와는 별개로 오직 우리 부부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비밀 프로젝트가 남편과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아온 통장에는 꼬박꼬박 쌓인 돈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아직 이 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래, 아들. 우리 스위스 도착해서 짐 풀었어요. 지금은 장인, 장모님이랑 저녁 먹으러 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그래, 그래. 재미있게 놀다 오렴.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저 당연하다는 듯 짧게 통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저는 그 무심한 목소리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말은 그때까지는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차마 너희가 떠난 자리에 내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아느냐고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라는 말만 반복하며 묵묵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더는 물러서지 않을게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요. 당신의 약속, 그리고 저의 한. 제가 오늘 모두 풀어내고 올게요. 남편의 손을 놓자 제 손은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변호사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찾아오셨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가진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은 잠시 놀란 눈치였지만 곧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사모님,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습니까? 큰일인데. 저는 변호사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상의했습니다. 이 아파트 사실은 제 집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게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봉투 속의 통장과 서류들을 챙겨 다시 변호사님께 건넸습니다. 아들 부부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 바로 그날,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제 결정에 변호사님은 혹시 모를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사모님, 계약이 진행되면 되돌리실 수 없습니다. 아드님과 다시 상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님의 걱정 어린 말에 저는 그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미 상의를 마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척 그저 허수아비로 살기를 원했던 그 아이들의 뜻대로 저는 더 이상 살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후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으로 집을 빠르게 사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돈을 미리 준비해 놓은 투자자라서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매수자와 마주 앉아 그들의 계약서에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집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자제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거든요. 돌아오면 알게 될 겁니다. 매수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그렇게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변호사님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사모님, 계약금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본 순간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비행기 뜨자마자 시작된 저의 복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스위스의 높은 산을 보며 즐거워할 때 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빼앗았습니다. 효도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무례를 범한 그들에게 저는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효도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차갑게 식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한을 풀어내는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정말 거짓말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아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 명의를 제 것으로 돌린 후 곧바로 매매 절차를 밟아주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스위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살던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부부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겠지요.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그저 상품권 20만 원만큼으로 여겼으니까요. 새로운 집주인과의 계약도 순조로웠습니다. 사모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사모님께서 주인으로 계십니다. 혹시 아드님께 따로 연락드릴까요? 변호사님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알게 되겠지요. 제 말에 변호사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다 알고 있다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히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주인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들이 해외여행 중이니 당분간만 집을 비워두실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집주인은 제 부탁에 의아해하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런 부탁을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가 깨닫는 순간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효도 여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위스의 화려한 풍경 속에서 웃고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저에게 했던 무례를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텅 빈 집에 들어섰을 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를 혼란과 절망을 상상하며 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스위스 여행을 마치고 아들 부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며느리의 손에는 친정 부모님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함 속에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가 우리 선물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래야지. 고생했으니까. 그들은 택시를 타고 익숙한 대치동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익숙하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누르던 순간 이상한 느낌에 멈칫했습니다. 왜 그래? 빨리 들어가서 쉬자.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삑. 익숙한 번호였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맞지 않습니다라는 기계음만 차갑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비밀번호를 잊었나? 엄마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아들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은 몇 번이고 울렸지만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나중에 전화할게요라며 무심하게 끊었던 아들처럼 저도 똑같이 아들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엄마가 왜 전화를 안 받으시지? 오빠, 혹시 이사하고 비밀번호 바꾸셨어?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적 없는데. 그들은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짐을 현관에 쌓아두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현관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치동 아파트의 굳게 닫힌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들이 부모님께 했던 무심함과 무례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아들 부부는 현관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아드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저희 경비 아저씨는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봐온 분이라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은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 비밀번호가 왜 안 맞죠? 혹시 저희 엄마가 바꿨나요? 아들의 말에 경비 아저씨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경비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드님, 죄송합니다만 이 집은 며칠 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 부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비 아저씨에게 되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요. 누가 저희 집을 팔았다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숙이며 곤란해했습니다. 며칠 전에 매매가 끝났고 새 집주인분이 이사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사업체가 와서 짐도 일부 옮겨갔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행의 즐거움도 명품 쇼핑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그들을 가두고 있는 굳게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는 그들의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봐. 엄마.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그 집을 돌려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IMF 때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던 시절, 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밤낮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엄마, 왜 우리만 이사를 다녀야 해? 라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공부만 잘하면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되뇌며 아들의 등교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낡은 신발을 신고 아파트 경비실에서 몰래 짐을 빼야 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맛있는 반찬 하나 제대로 못 해줬던 기억, 낡은 신발을 신고 등교시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고생을 오직 자식 잘 되라고 참아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내 자식은 잘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이제 그 보상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순간 돌아온 것은 무시와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효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상품권 2장만큼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집을 팔아버린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난 세월이 묻어있는 집을 팔아버린 것은 나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고 묻는 무언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아들이 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밤을 보냈을까요?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짐 가방을 끌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전화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왜 팔려? 엄마가 우리 허락도 없이 이럴 수 있어. 아들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분노에 꿈쩍도 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따라 들어온 아들 부부를 향해 저는 미리 탁자 위에 올려둔 낡은 서류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인데? 아들은 제게 성큼 다가와 봉투를 흔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제 말에 아들의 행동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흔들리는 봉투에 고정되었습니다. 너희가 대치동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고 했지.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고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봉투 안에 숨겨진 것이 바로 진짜 우리 집이었단다. 내가 평생 살면서 만져보지 못했을 우리 부부만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이 아파트가,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집이 사실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으니까요. 그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 집을 온전히 주겠다고 약속했느냐? 그 집은 내 집이었고 내 돈으로 산 내 것이었다. 내가 가진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었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너희는 그 마음을 짓밟고 돈만 바라봤지. 아들은 제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굳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집과 돈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달은 듯 힘없이 봉투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아들 부부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안일함이 얼마나 큰 결과를 불러왔는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을까요? 아들이 울상을 한 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친척들한테서 전화가 계속 와. 우리가 엄마를 버리고 호화롭게 산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엘리트라는 이름 아래 살아왔고 그들의 체면은 그들의 삶 전부와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SNS에 올렸던 스위스 효도 여행은 그녀의 친정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착한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입소문은 무서웠습니다. 효자,
효부라고 칭찬받던 그들의 이야기에 시어머니에게는 상품권 10만 원짜리를 보냈다더라는 소문이 더해지면서 그들의 체면은 순식간에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비난과 수군거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주변의 시선에 힘들어하며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제가 겪었던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임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보인 것은 내 돈, 내 집이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단순히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 제게 돌아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들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절망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시작이구나. 그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이. 저의 말을 들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죄책감에 무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저희만 생각했습니다. 스위스 여행도 상품권도 저희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물 섞인 사과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며느라, 내가 왜 울고 있느냐? 무릎은 함부로 꿇는 것이 아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았지. 좋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음식 먹고 명품 가방을 들면 행복할 줄 알았지. 하지만 가족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받은 대치동 아파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그건 너희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자존심이었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 가족의 꿈이었단다.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들이 놓치고 살았던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너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며느리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허영심이나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과가 진심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들 부부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는 것을 보던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숙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죄책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강한 남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아들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제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스위스에 가서도 며느리 친정에만 신경 쓰고 엄마 아빠는 당연히 저희 옆에 계실 줄만 알았어요. 당연히 저희가 대치동에 살고 저희가 행복한 게 엄마 아빠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아들의 말에 제 가슴은 미어졌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눈물이 제 발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왔던 한과 정이 뒤섞여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괜찮아. 아들은 제 품에 안겨 더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그동안의 방황과 어리석음을 후회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이 제게 용서를 구하는 울음임을 알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회사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한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이 제 품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이 흘린 눈물은 며칠 전 그들이 잃어버린 집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아들이 제게 주는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며느리의 무릎 꿇은 사과에 아들의 진심 어린 눈물까지 보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앉히고 미리 준비해둔 오래된 통장과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통장에는 꼬박꼬박 쌓인 돈이 찍혀 있었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아빠가 병이 나기 전부터 모으기 시작한 돈이란다. 저는 아들에게 숨겨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IMF로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여보, 나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 빚쟁이 아빠가 아니라 당당한 아빠가 될게. 그 말은 남편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으면서도 아들을 키우면서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오직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통장에 담긴 돈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다니던 대치동 아파트가 전부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그 집은 너희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내가 가진 그 집은 사실 우리가 너에게 선물해 준 것이 아니었어. 그건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자존심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단다. 아들은 제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실은 부모님의 피땀 어린 희생의 결과물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진 후에도 제가 홀로 그 약속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에 아들은 큰 충격과 함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망쳤어요. 엄마 아빠의 희생을 제가 다 짓밟았어요. 제가 그 대가로 그 집을 잃은 거예요. 아들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괜찮다.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효도란다. 제 품에 안겨 흐느끼던 아들은 한참 후에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무언가 깨달은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왜 그 집을 팔았는지 아느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가장 값진 효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 그 집을 팔았다. 너희는 그동안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지. 비싼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면 행복할 줄 알았고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겠지.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마음이었다. 가족은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란다. 너희가 받은 대치동 아파트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 그건 너희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자존심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기 위해 숨겨두었던 마지막 희망이었다. 아들은 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이 실은 부모님의 피땀 어린 희생의 결과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의 미소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너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저는 아들 부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지만 그 문제 덕분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인정하고 진정한 효도와 가족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하자 아들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전과는 달리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의 물음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아, 너희에게는 아직 젊음이 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냐. 너희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너희가 살 집은 너희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지 말고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살 수는 없나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이미 팔렸다. 그리고 그 돈은 평생을 고생한 너희 아버지의 병원비와 나의 노후를 위해 쓰일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의 힘으로 집을 마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저는 아들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받은 것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은 제 단호한 결정에 비로소 진정한 자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힘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단호한 결정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선 아들 부부는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지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전셋집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한 대치동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집을 구하고 낡은 가구를 직접 옮기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을 합쳐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토요일 오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희가 갈비찜 만들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몇 년 만에 받아보는 따뜻한 전화였습니다. 이전에는 용돈 보내드렸어요 라는 형식적인 통보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라는 살가운 호칭과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겠다고 하니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접 만든 갈비찜을 들고 와 저와 남편의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병원에도 동행하며 병원비를 계산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등 진심으로 가족의 일원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허영심이나 욕심이 아닌 서로에 대한 애틋함과 가족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가 모시고 살 수는 없을까요?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저는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아야지. 너희가 이렇게 마음 써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며느리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다. 너희가 이제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너희의 집을 너희의 마음으로 채우거라. 아들 부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명예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들 부부는 자신들의 힘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대치동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그 작은 공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날 가장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사했어요. 먼저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직접 싼 도시락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며칠 전 제가 알려준 대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과 샌드위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저희 힘으로 마련한 집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건넨 것은 비록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이나 해외여행보다 값진 진정한 효도였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돈으로 효도를 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알아요.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아들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게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너희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행복하다. 아들 부부는 제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집을 팔아버린 그 날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우리 집을 팔아버렸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우리 아들, 이제야 철이 들었나 봐요. 저는 아들 부부가 보여준 달라진 모습, 그리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국 돌아왔네. 우리 아들이 이제야 효자가 되었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실패 후 병을 얻어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야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사실에 남편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말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요. 집을 팔아 아들을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묵은 한을 풀었으며 다시 가족의 정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제야 평안을 되찾았네요. 제 눈물은 복수와 함께 응어리졌던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카타르시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다시 효자가 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아들 부부는 저희를 모시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외식을 하러 가는 대신 그들의 집에서 직접 차린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대치동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손길이 닿은 아담한 집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희를 자리에 앉히고 미리 준비한 술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비싼 선물과 해외여행으로 부모님 마음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리석었네요.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의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가슴은 다시 한번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바꿔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는 너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아들은 술잔을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제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게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지켜드릴게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이제 너희는 너희의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너희가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게 가장 큰 효도란다. 그날 밤 저희는 함께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오해와 서운함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효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며 진정한 효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선 진정한 화해를 보여주며 시니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저의 집을 팔아버린 결정은 그들에게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효도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신들의 힘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들 부부는 가장 먼저 저희를 초대했습니다. 대치동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그 집은 그들의 노력과 땀으로 채워진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가장 먼저 모시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집을 채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들 부부가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아 행복하게 식사했습니다. 그동안 잃었던 가족의 정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마이크를 잡고 저희를 향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것은 저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의 말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돈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판단했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을 바쳐 마련해 주신 집을 저희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틀렸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목이 메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는 진정한 효도만 하겠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의 진심이 담긴 선언에 친척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불쌍하게 여겼던 친척들은 이제야 아들이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선언은 무너졌던 저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이 담긴 선언은 저의 한을 풀어주는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전과 달리 매주 주말마다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외식이 아닌 집밥을 함께 먹고 소파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아빠, 다음 주에는 어디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남편의 병원 진료에도 동행하며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고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병실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제가 장바구니 들어드릴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우리 며느리랑 장 보는 건 처음이네. 저는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저에게 어머니, 며느리분께서 정말 효녀네요. 부러워요라고 말했고 저는 그 말에 행복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허영심이나 욕심이 아닌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핸드폰만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와 거리를 두던 손주들이 이제는 저에게 다가와 재롱을 부리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비밀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모아왔던 돈은 남편의 병원비와 노후를 위해 쓰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절망적이었던 집을 팔아버린 그 날로부터 시작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부부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저에게 진정한 효도를 보여주었으니까요.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함께 노력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의 의미였습니다.